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회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송나라 수업은 좀 잘 들었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송나라 우리가 정치사 공부한 거 바로 뒷이야기 송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스무스하게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경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송나라의 경제. 농업 파트를 먼저 공부할 건데 우리가 송나라 시기에 강남 지역이 특히 발달하게 되는데 이 강남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지역에서 새롭게 농지를 개간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대.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흐를 때 그 강물에 뚝을 쌓아서 강물을 이용해서 논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강물 아래쪽에 습지가 있을 거 아니야? 강물이 이렇게 흘러져 내려가지고 이제 젖어 있는 땅 그쪽에다가 뚝을 쌓아가지고 물의 흐름을 이용한 다음에 거기를 아예 새롭게 논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나라 시기에는 경지가 확대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지는 농사를 짓는 땅을 우리가 두 글자로 경지라고 표현을 한다. 자, 두 번째. 재배 기간이 짧은 새로운 벼가 도입되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에도 여러 개의 품종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심었을 때 재배 기간이 길고 어떤 것들은 짧아. 그리고 그 식물을 또 어떤 지역, 어떤 기후에 심느냐에 따라서 또 같은 종자지만도 또 다르게 재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모조모 따져봤을 때 같은 지역, 송나라 강남 지역에서 다른 품종보다 더 빠르게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벼를 도입했어. 당시에 뭐 베트남 같은 지역에서 이러한 벼를 수입을 해와서 심었고 그 결과 더 빠르게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농업에서 뭐 경지를 확대하고 생산을 증가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송나라 시대 때 강남 지역에서 모내기법이 보편화되었다는 거야. 뭐 많은 사람들이 모내기법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내기법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내기법은 이렇게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 원래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넓은 땅에 있으면 여기다가 막 씨를 뿌려서 거기서 씨에서 벼가 자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벼농사는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내기법 하에 벼농사는 어떻게 짓냐? 이 벼 씨앗을 땅에다가 직접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판이라고 하는 이 판대기에다가 씨를 막 심는 거야. 모든 밭에다가 심을, 논에다가 심을 모든 씨앗을 이 판대기에다가 일단 다 심는 거야. 그래서 이 판대기에서 뭐가 어느 정도 벼가 자랐을 때 이 벼를 쏙쏙쏙쏙쏙 뽑아서 이 어린 벼를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촥촥촥촥 일정한 간격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심는 것 이것이 모내기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모판이 있고 이 모판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모내기의 장점이 뭐냐? 아니 직접 뿌려가지고 자라나 나중에 키워가지고 자라나 심어가지고 자라게 하냐? 어차피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니야. 모내기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린 모의 관리가 쉬워. 그러니까 처음에 씨를 촥 다 뿌려놓으면은 그게 사실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들도 식물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을 거야. 처음에 싹 키우는 게 제일 어렵잖아. 근데 그 싹 키우는 거를 모든 논 밭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조그만 모판에다가만 다 심어놓으면은 이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훨씬 관리하기가 쉽다 이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뿌렸을 때는 안 자라는 것도 분명 있을 거 아니야. 실패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라는 것들 위주로만 관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심는 거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쉽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왜냐면은 애초에 초반부에는 여기서 모를 키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여기 이 땅, 원래 논으로 쓰일 땅에서 다른 것들을 재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세 번째,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처음에 모를 키울 때는 여기다가 물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원래 논농사를 할 때는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모판에서 모를 기를 때는 이 지역에다가는 물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모가 일정 간격으로 딱 가지런하게 심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을 관리하기도 편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잘 자란 모들을 심어가지고 관리하기 쉽게 키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산량 역시 그냥 직접 뿌려서 대충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모내기법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전부 다 다다다닥 공부를 해가지고 뭐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많잖아, 그지? 우리는 아무래도 농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모내기법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모내기법은 그냥 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내기법이라는 것이 송나라 시기에 강남 지역에서 보편화되었다. 이제 널리 유행하게 되어서 폭발적인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폭발적인 생산력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증가랑 연결되게 되는데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중국의 인구 변화를 갖고 온 그래프야. 자, 보게 되면은 옛날부터 인구가 증가를 한다. 한나라 시기에 좀 증가를 했다가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전쟁을 많이 했나 봐. 조금 감소가 됐어. 그래서 수나라랑 당나라가 유지가 되다가 한번 뛰어오르는 이 구간이 있지. 이 빡 뛰어오르는 구간이 바로 송나라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국 인구가 한번 처음에 팍 떠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송나라 된다. 여러분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송나라 경제 농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수공업을 볼 텐데 송나라 시기 때부터 석탄이 바로 사용이 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면 석탄이 사용되니까 불을 강하게 뗄 수 있고 그 결과 철을 제작하는 제철 산업 그리고 중국의 대표 산업이었던 도자기 역시 더욱더 발달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철은 여러분들 그 맛있는 제철 과일이 아니라 철을 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도자기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유명한 고려 청자 이런 거 있지. 그런데 청자 같은 것도 사실 송나라에도 청자가 있었어. 물론 그 색깔은 고려 청자가 훨씬 아름답긴 하지만 송나라에도 청자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송나라에서도 도자기 산업이 발달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도자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비단이랑 차 역시 뭐 중국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잘 나가던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기도 발전을 하고요. 자, 상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 수공업도 발달하고 농업도 발달해서 생산량 많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다 교환하는 식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돈이 도는 건데 이 당시에 돈은 전부 다 원래는 동전이었어. 그래서 동전이 너무 많이 유통이 되는데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유통되면 필연적으로 그 무게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비싼 거 뭐가 있을까? 뭐 막 100만 원짜리 뭐가 좋을까? 뭐 그런 걸 뭘 산다 그래. 컴퓨터, 노트북 그래. 노트북 산다 그래. 100만 원짜리. 좋은 거. 그런데 그거 사러 가는데 동전으로 들고 가서 계산해.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겠지. 엄청 무겁겠지. 그런데 그것 대신에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갖고 가면 20장만 갖고 가면 100만 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폐가 필요한데 세계 최초로 지폐가 사용된 것이 바로 송나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계 최초의 지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랑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렇게 송나라식의 지폐가 사용된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도시와 시장도 발달했다고 하네요. 자, 해상무역을 보자면 당시 송나라식의 또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나침반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나침반을 이용해서 해외 무역, 먼 거리까지 무역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의 나침반은 물론 지금의 나침반이랑은 조금 달랐어.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북쪽과 남쪽을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냈고 당시 송나라 사람들은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는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다. 당시에 그 옛날에도 먼 바다까지 나가려고 시도도 많이 했고 실제로 나갔지만 어느 정도까지 바다에 가면은 그 방향을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의 항해술은 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어. 하지만 이제 바다에서도 그런 기준점 없이 육지의 기준점 없이 어디든지 방향을 특정할 수 있는 나침반이 개발이 되고 항해에 사용되면서 이제 원양항해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당시 송나라 사람들은 정크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이제 다녔는데 정크선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이렇게 짝짝짝짝 짜여진 배를 의미하는 거고 송나라의 배 같은 경우에는 강물도 다닐 수 있게 바닥이 조금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돛을 달아가지고 강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었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여기 보면
칸이 나눠져 있어. 여기도 보면은 구조상 칸이 나눠져 있는 거 볼 수 있지. 이 칸이 나눠져 있어서 이 칸 안에는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배가 다니다가 어디 박았어. 그래서 여기 구멍이 났어. 그래서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가. 여기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막 칸막이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게 뭐 다 무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운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의 배가 정크선이었다라는 거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조의 배가 중국의 이제 좀 주된 배로 자리 잡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중국 배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나. 자, 그러면은 이제 경제 받고 그러면 이제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의 사회. 송나라의 사회에서 사회 지배층 먼저 볼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사회의 지배층이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나라 공부할 때 한나라의 사회 지배층은 호족이라고 했어. 호족들은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다?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호족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 지배층이라고 봤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뭐 구품 중정제 이런 것들을 거치고 수나라랑 당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어디로 올라왔다? 중앙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이 사람들이 귀족화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나 관직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슬슬 세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문벌 귀족이라고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1학기 때 이야기였어. 그런데 이 귀족의 핵심은 뭐라 그랬다? 세습이라고 그랬어. 물려주는 거야, 핏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송나라 시대 때 가면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송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이 유행했다 그랬잖아. 이 과거 시험 덕분에 송나라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사회 지배층은 누구시냐? 바로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사대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비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교 지식인입니다. 자,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기존의 귀족들이 가졌던 핏줄보다는 오히려 유교적인 능력이 더 중요시되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지. 물론 당나라랑 수나라 때도 과거 시험 있어. 그런데 왜 그때는 귀족이냐 아직도? 왜 아직도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였냐? 당나라의 과거 시험은 시험이긴 시험이지만 그게 최종적인 시험이 아니라 일종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시험이야.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고 나서도 그 안에서 별도의 뭐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귀족들이 자기 뭐 자식들, 뭐 자기가 아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끌어주기가 백으로 핏줄로 해주기가 너무 용이했던 거야. 그래서 온전하게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귀족적인 느낌이 있었다면은 송나라의 과거 시험은 자격 시험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애초에 그냥 등용 시험이야. 과거 시험을 통과하면 관리가 되냐 마냐야 애초에.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과거를 통과한다는 것은 유교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고 이러한 유교적인 능력을 갖춘 유교 지식인들이 사대부라고 하는 기존의 귀족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귀족이랑은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자, 그리고 이 사대부들 이 사람들이 유교 지식인이기 때문에 송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학문이 유행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바로 유교, 유학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송나라 시기에 유행했던 유학이 굉장히 중요하니 잘 한번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 그러면 먼저 유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도 지금 2021년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유교 국가라고 뭐 유교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 문화권이다. 그럼 이 유교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었냐? 바로 공자, 맹자 있을 때 1학기 때 배웠던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가 나오는 시대 유가가 탄생하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백가, 유가, 공자, 맹자의 사상 진나라 시기 때 어떻게 됐지? 잘 기억하고 있네. 진나라 시기 때 분소객류를 통해서 유가의 책들이 탄압되고 불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진나라는 법과 사상이 아닌 것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분소객류를 통해서 유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 자, 이후에 한나라 시기 때 유학이 다시 부활하게 되지. 대표적인 예시로 한무제 때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것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거야. 자, 이 한무제가 다시 유교를 부활시키고 싶은데 이미 분소객류를 통해서 유가의 책이 다 불탔어.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유행할 수 있었던 유교는 어떠한 종류가 있었냐? 바로 훈고학이라는 스타일의 유학이 유행합니다. 유학의 한 종류야. 이것은 무엇이냐? 남아있는 유교 경전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건데 이미 분석研究를 통해서 옛날에 있던 유학 책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짜집기 해서 이거는 무슨 뜻일까? 무슨 내용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유행했던 거야.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교훈이야. 교훈 훈자야. 그리고 이 고는 옛날 글자 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 옛 고자에 말씀 원자가 합쳐져 있는 글자잖아,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있는 글자에서 교훈을 얻는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훈고학을 이해하기 조금 편할 것 같아. 잘 안 쓰는 한자야, 이 한자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스타일의 훈고학, 유학이 유행을 하게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훈고학 딱 들어봐도 그렇게 썩 흥미로워 보이진 않지. 사람들이 느끼기에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접근해서 막 재밌게 받아들이거나 뭐 그거를 통해서 더 유의미한 그 이상의 것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진남북주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유교가 그 비중이나 인기가 감소하게 된다. 물론 통치 이념으로서의 뭐 충성, 효도, 유학 이런 건 다 그대로 있지만 이 시기에 아무래도 불교나 도교가 더 인기를 얻게 돼. 대표적으로 윈강석굴 같은 문화재가 위진남북주의 대표적인 문화재였지. 그것처럼 위진남북주 수당에서는 불교나 도교가 상대적으로 재조명받게 돼. 결국에 이러한 상황은 유교 지식인이었던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었겠지. 결국에 사대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존에 경전의 글자나 문구를 해석만 하는 훈고학은 시대에 맞지 않아. 사람들이 왜 불교나 왜 도교를 공부할까? 그냥 이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불교랑 도교를 공부하면 인간의 마음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신비로운 것들까지 전부 다 불교랑 도교는 설명할 수 있는데 유교는 왜 그런 걸 못하냐 이거야. 우리 유교 지식인인 사대부들이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새로운 유학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유교를 등장시켜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남송시대의 학자인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해서 만든 학문이 바로 무엇이냐?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의 별명은 주자학이라고 부르는데 왜냐? 이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남송시대의 주희야.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스승님은 성씨 뒤에다가 자를 붙이잖아. 예를 들어서 공자님도 원래 이름은 공구였어. 그런데 공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희도 주자라고 불렀고 주자가 정리했다 그래서 그 주자학이라고 성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혹은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리학의 내용을 맛배기만 조금 공부를 할 건데 이 성리학의 내용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윤리라는 과목에서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 배우고 역사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철학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를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수준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내용이 아예 없는데 이걸 또 설명 안 하자니 또 말도 안 되고 그지. 성리학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성리학이 뭔지 간단하게 맛배기로 중학생 수준에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에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이래. 우주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래. 쉽지? 자, 볼게. 우주의 원리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세상의 우주는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인 그러니까 그 물질 진리, 이치, 본질과 같은 그런 내부적인 속성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기 재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스마트폰을 딱 봤을 때 이 스마트폰 자체에 껍데기가 있지만 이 껍데기만이 스마트폰 아니잖아. 껍데기만 있다고 스마트폰 아니지. 그 스마트폰 안에는 그 스마트폰이 뭐 전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의 본질인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이와 기가 합쳐져서 이 세 개가 굴러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리학의 이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이나 기 이런 어려운 걸 설명을 했냐? 왜냐면 그 아래에 성리학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이야. 자, 보도록 할게. 성리학에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 나고 태어날 때 이 마음에 있는 본성,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랑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 인간의 마음은 이랑 같대. 이, 즉 이치, 뭐 본질, 좋은 것.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본성은 훌륭하다. 사람은 날 때 굉장히 훌륭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자들의 마인드야. 그 왜 이름이 성리학이냐? 바로 성, 인간의 본성이 즉 뭐랑 같다? 이와 같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리학이 된 거야. 좋지. 여기까지는 쉽지. 그런데 이 성은 곧 이다. 본성은 훌륭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 마음, 깨끗한 마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지. 어렵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살아서 나타나게 되는 타고난 성질 말고 나중에 갖게 되는 특징, 그런 것들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질은 살다 보면 이치랑 반드시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본질적이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어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서 잘 그대로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결국에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기질이 훌륭한 사람과 나쁜 사람, 즉 상하의 구별이 명확한 학문이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과 신, 임금과 신하가 있을 땐 누가 높고 누가 아래에 있는 거야? 임금이 높고 신하가 아래. 부와 차, 부모와 자식 중에는 부모가 높고 자식이 낮고, 그 다음에 한족과 이민족, 한족과 오랑캐, 이걸 우리가 화이라고 부르는데 화가 한족이고 오랑캐가 입니다. 화이 이럴 때는 아무래도 중국 민족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높고 낮음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리학의 그런 상하의 명확한 구별이 오게 된 원인은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와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본질에서 좋은 것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멀어졌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화를 구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뭐 성리학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남녀 차별하고 이래서 성리학이 되게 차별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성리학의 어떠한 차별적이라고 느껴지는 특징들이 바로 이런 상하의 구별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것과 낮은 걸 명확하게 구별하는 이른바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성리학에는 존재합니다. 물론 성리학이 그렇게 꽉 막혀있는 학문만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유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를 갈고 닦으면은 다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는 열어둔 것이 또 성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 공부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는 차원 정도에서는 성리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은 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서 더 많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송나라에서 4대부들이 사회를 주도했는데 4대부는 유교 지식인이었고 이 유교 지식인들은 기존의 유학이랑은 다른 새로운 유학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학, 성리학이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은 상하의 구별이 명확해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한족과 이민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송나라의 문화 보고 넘어갈게. 송나라 시대 때는 서민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상승하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했는데 뭐 서커스라고 할 수 있는 고개, 뭐 지금의 뭐라 그럴까 만담이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건가? 뭐 그런 만담 그리고 인형극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 과학 분야에서는 화학,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이 발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송나라 시기의 3대 발명품인데 뭐 나침반
화약 알 것 같고 활판 인쇄술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개의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를 할 때 필요한 곳에다가 착착착착 꼽아 넣어가지고 하나의 판때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쇄하는 방식이 활판 인쇄술입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 원래는 활판 인쇄술로 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때기를 다 하나하나 그대로 새겼어. 그럼 다음 장을 찍을 때는 또 다른 나무에다가 그대로 새겨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판판판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활자를 미리 만들어놔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조합만 하면 되게 만들었다. 그것이 활판 인쇄술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세 가지랑 한나라식 때 만들었던 종이를 합치면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슬람 상인들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돼가지고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 자, 마지막으로 송나라의 문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인들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림인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옛날 그림이 뭘까? 뭐 안견의 몽유도원도나 아니면 뭐 김홍도 선생의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그런 것들이 뽑힐 것 같은데 중국인들한테 설문조사하면 중국인들이 옛날 그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그림이래. 그래서 이 그림은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인데 중국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원래는 그림이 엄청 길어. 그래서 이게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옆으로 쭉쭉 가는 거야. 그래서 엄청 긴데 선생님이 그거를 한 번에 길게 못해서 쪼개서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림이 엄청 길다, 그지? 그래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진짜 긴 그림이야. 그래서 그 긴 그림 동안 송나라의 개봉의 모습을, 발전된 모습을 그린 건데 그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 그래서 교과서에도 있는데 보면은 와 진짜 사람 바글바글하다,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된 송나라의 모습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상인들이 걸어다니고 있고 뭐 향신료 상점도 있다고 하네. 여기 보니까 아까 이 사람이 만담 이런 건가 봐.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막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느낌이랄까. 자, 음식점이 있네. 음식점에 사람들 먹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길거리에 지금 낙타가 돌아다니고 있어. 송나라 시기에 서역에서도 이렇게 낙타까지 끌고 교역을 하러 왔었나 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그림에 보면 여기 옆에 커다란 문이 있거든. 그래서 문 바로 옆이다 보니까 세관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걷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 송나라 사람들 카이펑의 모습을 되게 생생하게 그려놓은 재밌는 그림인 청명상하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보게 되면 이거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야. 송나라 시기를 그린 그림이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은 배경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송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중간에 성리학 내용이 살짝 어렵고 다른 부분은 무난하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경제 부분에서는 강남 지역이 주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강남 지역 대표적으로 모네 기법이 있었다. 이런 거 공부를 해주고 문화 지역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사대부, 그 다음에 성리학 이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 발달해서 3대 발명품이 있었던 것도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몽골 원나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